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형사소송법 300형소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봤지만 이제 이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공개해 놨으니까 편하실 때 연락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 질문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나는 공개된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카페, 있죠? 우리 카페 또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카페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동영상은 일타 에듀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이제 뭔지부터 한번 출발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항상 법이라는 것은 첫째 시간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관을 하면서 법 과목이 이제 어떤 거다, 형사소송법이 어떤 거다라는 걸 보는 건데, 자, 일단 형사소송법을 일단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벌권 실현 절차다.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벌권 실현은 누가 합니까? 사인이 하는 게 아니죠.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더 넓히면 국가의 형벌권 실현 절차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을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흐름을 좀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형사소송법은 뭡니까? 바로 절차예요. 절차. 절차는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그 흐름을 놓고 보는 건데, 일단 먼저 강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사 절차는 크게 보면 몇 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는 첫 번째 뭐냐? 수사 절차가 있죠. 수사 절차. 수사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사 절차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공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판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가 끝나면 뭐가 있다? 형 집행 절차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놓고 보면 어떤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현실에서 가장 이제 그 사건들을 가장 자세히 얘기하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요즘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봅니다. 쭉 해서 이제 못 본 거 있으면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좀 보고 하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디서 변사체가 발견이 됐다. 변사체라는 건 시체죠, 시체. 그렇죠? 그래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길에서 지나가다가 어디에서 갑자기 시체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변사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떤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보고 시체가 있구나, 지나간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변사체 발견이 되면 이걸 신고를 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합니다. 변사체 발견됐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겠죠. 출동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시체를 한번 봅니다. 보죠. 근데 이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사자 검시라고 해요. 검시. 그래서 자, 시체를 봅니다. 그럼 왜 보죠?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보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변사체라는 개념은 범죄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시체예요. 그러니까 범죄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형사사건이 되는 건데, 그냥 자연사일 수도 있잖아요. 사고로 실족해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 이제 그런 시체를 뭐라고 한다? 변사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범죄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게 변사체 검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사체 검시를 해봤더니, 눈으로 봤더니 갑자기 목 졸린 자국이 나왔다. 아니면 칼 자국이 나왔다. 그럼 어떤 겁니까? 이제 범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검시를 해본 결과 범죄 혐의가 나타났어요. 범죄 혐의가 나타났습니다. 칼 자국이 보여요. 목 졸린 자국이 보여요. 자, 그러면 범죄 혐의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범인을 잡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 범인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이제 범인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증거도 수집하고 범인을 잡아요. 잡고 나서 자, 이 사람이 범인 맞다라고 수사기관이 이제 판단하면 뭘 하겠습니까? 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라는 걸 하겠죠. 기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죠. 형사소송법은요, 우리의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 같은 것만 봐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기소라는 걸 합니다. 기소. 자, 기소라는 걸 하고, 그러면 이제 뭘 받아요?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을 받은 다음에 뭐 하죠? 이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범인 맞다라고 해가지고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유죄가 확정될 때 뉴스가 나와요. 피고인에게 징역 뭐 30년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에 선고한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유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평생 동안 감옥에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도에 이제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냐? 일단, 자, 변사자가 발견되면 변사자 검시를 하고, 자, 뭐 합니까? 기소하는 절차까지 있겠죠? 여기까지가 수사 절차예요. 수사 절차입니다. 그러면 수사 절차인데, 그럼 수사가 마무리되는 절차는 뭡니까? 바로 기소죠, 기소.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럼 기소를 하면 그 다음 뭡니까?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재판? 그러면 이 재판이 뭐냐? 바로 이 공판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공판 절차.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뭐가 돼요? 유죄가 확정될 수가 있겠죠? 그럼 유죄가 확정되는데 여기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그러면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뭐합니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확정이 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감옥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형 집행 절차. 이렇게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형사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면 막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형사 절차는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단계로 나눠지는 겁니까? 3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항상 법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게 개념을 정확하게 파는데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여기에다가 살을 얼마만큼 붙이느냐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지식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엉성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사 절차는 몇 단계? 3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3단계. 자, 그런데 이제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형사소송법을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광의의 형사 절차.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협의의 형사 절차. 뭐 협의의 형사소송법이라 쓸까요? 형사소송. 그 다음에 협의의 형사소송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개념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소송이라는 말 썼잖아요. 법 이름이. 소송. 근데 형사소송법은 뭐예요?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형사절차법이라고 쓸 것이지 왜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저도 잘 모르는데 일본 애들이 형사소송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은 여기 형사절차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다? 이 공판 절차입니다. 이게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걸 우리가 소송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협의의 형사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형사소송은 어떤 거다? 이 중에서 공판 절차만 딱 떼어놓고 말하는 것을 협의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 얘기할 때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일반적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광의 형사소송이 일반적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 의미 형사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 의미 형사소송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 절차, 그다음 뭐다?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형사 절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협의의 형사소송입니까? 광의의 형사소송입니까? 당연히 광의의 형사소송이 되겠죠? 이걸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는 내용이 요 커리큘럼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다라는 거 알아주고 그래서 이제 광의의 형사소송을 우리의 자 뭐다?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끝내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자, 8페이지라는 표시로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형사소송법 넓은 의미 그다음에 있죠. 그래서 일반적 의미는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좁은 의미 형사소송이란 공소제기 이후 판결 확정 전까지 법원이 피고 사건이 계속 중인 단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총체를 말한다. 좁은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결국엔 여기만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공소제기 후부터 뭐다? 유죄가 확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약간의 용어를 보시는데 우리가 기소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기소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 일반적으로 기소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는 공소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제기인데 왜 그러면 기소냐? 여기에 소, 그렇죠? 그 다음에 기, 그래서 기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이제 기소라고 쓰느냐 이런 게인데 공소제기라는 말은 형사소송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소라는 말을 쓰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공소라는 말을 써요. 공소. 그래서 공소는 어떤 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소송이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사소죠, 사. 그래서 사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사적으로.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 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소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은 공소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시고, 용어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소라는 말 써도 상관없고요. 공소제기라는 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줄이다 보니까 기소라는 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런 거고요. 근데 광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배운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보면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란 수사, 공소제기, 공판 절차, 형의 선고와 형의 집행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통상 형사소송은 이 중에 어떤 거다? 광의를 말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럼 일단 형사소송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근데 이 법에서는 항상 개념을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법학개론적인 얘기인데 이 형사소송법을 따져보는데 형사소송법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런 말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은 뭡니까? 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요. 법에서 이런 말을 쓰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라는 말을 쓰면요. 형식적이면 뭘 쓰겠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본다. 그럼 명칭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명칭이나 뭘 보겠다? 이름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이라는 말은요, 명칭이나 이름, 명칭이나 이름을 보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그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이런 말을 다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어떤 겁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죠. 자,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에 무조건 다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냐? 꼭 그렇진 않아요. 형사소송법에도 범죄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는 형법입니다. 형법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뭘 본다?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명칭과는 상관없이 명칭은 뭐라고 써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이 안 써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용을 보는 건데 형사소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벌권 실현 절차라고 했죠. 그래서 명칭과는 상관없이
형벌권 실현 절차가 규정된 법입니다. 형벌권 실현 절차가 규정된 법. 이것을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법원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원조직법은 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써놓은 건데 여기에 가보면요. 나중에 나오는데 관할이 나와요. 관할. 그래서 자, 뭐다 사물관할 해가지고 단독판사 합의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게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이죠. 어디에서 재판하는지를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수사 절차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관은 다 뭡니까? 자, 나중에 경찰이 되고 나면 이 법은 뭐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불신검문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불신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을 때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뭐다 불신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형사소송법에 없어요. 형사 절차의 일환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재판은 다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배심원이 재판하는 게 있습니다. 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걸 뭐다? 국민참여법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소년법 등등등 많아요.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소년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형사소송법이란 이름은 안 써져 있지만 형사 절차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것도 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형사소송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거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물론 주요는 여기서 배우겠지만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신검문도 보는 거고요. 법원조직법도 보고요. 그 다음 뭐다? 국민참여재판도 봅니다. 그 다음에 소년사건도 보고요. 즉결심판도 보고요.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엔 자꾸 물어봐요. 말장난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 있죠?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자, 뭐다? 실질적 의미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불문하고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주요 학습은 여기에서 이제 끝날 거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니겠죠.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절차의 어떤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이란 형사 절차라는 것은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엔 사람을 잡고 하는 거예요. 처벌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범죄자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국가의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규율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의 어떤 큰 원칙이 하나 만들어졌죠. 뭐가 있느냐? 바로 요게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뭐가 만들어졌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이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형법의 가장 출발점이 뭐죠? 죄형법정주의죠. 죄형법정주의는 뭐였습니까?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형사 절차는 뭘로 정해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형사 절차는 법률로 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다? 법률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핵심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한하려면 어떻게 한다? 국민의 대표가 어디입니까?
국회죠.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로만 제한하라는 겁니다. 법률 밑으로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법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명령, 규칙, 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약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있듯 형사소송법에는 뭐가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주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태동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때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다시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그냥 합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강학상 나눠보니까 하나하나 따져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 형식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질적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게 또 만들어진 겁니다.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 자, 그러면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로만 정하면 돼요. 법률로만 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률로만 정하라는 거예요. 법률로만. 자, 그런데 법률로만 정하면 이제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그대로 얘기하면요. 법률로만 정하면 그 안에 법의 내용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왜 등장한 거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형사소송법도 결국엔 역사의 투쟁의 산물이에요. 투쟁의 산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역사를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서양의 역사를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 형사소송법이 뭐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좀 만들어졌고, 이것을 일본이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알아주는데, 바로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자, 출발을 하면 이런 거예요. 유럽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왜 큰 사건이라고 하냐면은 과거에 또 혁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혁명이 이전과 이후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혁명, 그랜드 레볼루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형사소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전의 소송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규문주의. 자, 규문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중에 증거 파트에 가보면 아니면 소송 구조론 가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절차를 개시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 수사하고 뭐가 있었죠? 공판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소가 있죠? 근데 그 기소를 하는 기관을 우리가 소추기관이라고 합니다. 기소하고 소추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기소하고 소추는 같은 말인데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국가의 권력 구조는 권력이 다 누구에게 독점돼 있었습니까? 왕에게 독점돼 있었죠. 그래서 왕에게 독점돼 있다 보니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고 말고가 없죠.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특징은 바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분리가 안 된 거죠.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규문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문주의가 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시민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의회를 장악했는데 당연히 권력이 예전에 왕에게 독점됐던 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최대 산물이 뭐냐면 바로 권력 분립이라는 겁니다. 권력이 분립된 거죠.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삼권 분립이 되니까 소송 구조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갔느냐? 탄핵주의라는 곳으로 갔어요. 탄핵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면 탄핵주의가
뭐냐? 탄핵주의는 이제 권력이 분리됐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 주의죠. 자,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 주의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탄핵주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주의의 특징은 당연히 뭐예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자, 분리가 있다 없다?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됐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탄핵주의로 바뀌었는데 이때 이 프랑스 혁명은 결국엔 뭐예요? 누가 권력을 장악했다? 시민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시민 세력은 자기들이 뭘 만들어요? 입법권이 있죠. 법을 만드는 권한. 입법. 우리 의회잖아요. 의회.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 국회는 바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다? 형사 절차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니까 법률로 만들라 이거예요. 법률로 만들어라. 그래서 요게 만들어진 겁니다. 형법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뭐다?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요때는 이거면 충분했어요. 뭘로만 정하면 된다? 법률로만. 법률로만 정하면 됐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는 없고 언젠간 바뀌게 돼 있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가 되냐면 요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했는데 뭐가 등장한 거냐? 2차 세계대전이 등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발발을 했죠. 발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국이 승리를 하고 추축국이 이제 패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일본도 패망했는데 우리가 유럽 역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생각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뭐가 문제가 되면 독일이 패망했는데 그 전에 엄청난 인권 침해들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뭐 인권 침해 대표적인 게 유대인 대학살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런 반인권적인 것들이요 다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법으로 했어요. 나치당이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였다? 당시에는 합법이었어요. 당시는 합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합법이긴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요 2차 대전, 그러니까 형사소송법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바로 2차 대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제 2차 대전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우리가 행정법 얘기로 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라고 해요. 사실 법치주의도 같은 말입니다. 법정주의하고. 왜냐? 법으로 다스려라. 법에 정해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행정법에서 2차 대전 이전을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본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본기본법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새로운 헌법이에요. 근데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반성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반성을 하다 보니까 요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불러요.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면 여기는 뭐냐?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로만 정하면 돼요. 법률로만. 그런데 자,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 법률로도 정해야 되지만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때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그 법을 뭐라고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형사절차 법정주의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과거에는 뭐였어? 법으로만 만들면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법률의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뭡니까? 당연히 형사절차는 뭘로 만들어야 된다?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법률의 내용도 뭘 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정당하다라는 건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한다. 아니면 헌법적 가치에 합치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대는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조문도 간혹 가다가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는 이유가 뭐예요? 헌법적 가치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 있죠? 해서 형사절차 법정주의란 원래 말 뜻은 법률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죄형법정주의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다 헌법에 있습니다. 12조에. 있죠. 그래서 2번에 나와 있죠. 12조 1항은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로 체포구속 압수수색이 뭐예요? 수사죠. 수사. 그래서 형사, 그 다음에 뭐다? 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사 절차는 형사 절차잖아요. 형사 절차는 법률에 정해야 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세분화시키니까 형식적, 그다음에 실질적. 방금 얘기했었죠. 법률로만 하면 돼요. 법률로만. 근데 실질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뭐다?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뜻을 알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사절차에서 이해를 해야 될 용어들입니다. 자, 그걸 이제 보시고요. 근데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이제 형벌권 실현 절차라고 했는데 그럼 형사소송법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바로 형법과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한번 다시 묶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사법이라고 하죠. 형사법. 자, 우리 카페에서도 형사법이라고 쓰잖아요. 형사법. 그러면 형사법은 뭐다? 이제 실제로는 세 가지예요.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셀 수 있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제 우리가 교정악 아니면 범죄악 이런 걸로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형법하고 뭐가 있다? 형사소송법이 있죠. 그러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분명히 큰 카테고리인 형사법으로는 같은 법인데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일단 그럼 형법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에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으로서 범죄, 어떤 게 범죄가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해야 범죄가 됐죠. 그리고 범죄가 됐으면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근데 이런 우리가 형법을 뭐라고 하느냐? 형법은 무슨 법? 실체법이라고 하죠.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 이걸 따지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뭐였습니까? 형벌권 실현 절차라고 했잖아요. 형벌권 뭐다? 실현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되는 겁니까? 절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절차. 그렇죠? 그래서 절차법을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구별하는 겁니다. 일단 말 뜻에서는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겠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이제 차이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점도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형법과의 관계 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면 형법은 어떤 거냐면 그냥 쉽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범죄가 일어날 당시에 그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찰나의 순간을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지시켜놓고 쫙 우리가 뭡니까? 정지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따지는 거니까 형법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것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냐면 성격이 정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딱 그 주어진 찰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만약에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시체가 발견됐다면 무조건 살인사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건인 줄 알았는데 자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뀌어요. 계속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쓰죠. 수사는 생물이다.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특징을 갖느냐? 동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확장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은 딱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는 학문을 형법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요, 약간 좀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을 보면요, 형법 교수님들하고 형사소송법 교수님이 성격이 달라요. 다릅니다. 형법 선생님은요, 잘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면서 뭐다 어떤 그냥 가만히 주로 사색을 해요. 근데 형사소송법 선생님들은요, 좀 활동적이에요. 차이가 그런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조금 더 어느 쪽이 좀 말하기 편하냐면 형사소송법 교수들이 좀 말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형사 선생님들은 사무실에만 딱 있으니까,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쪽은 좀 그런 겁니다. 농담입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취지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형법은요, 어떤 또 성격을 갖냐면 형법은 우리가 형법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종교예요. 윤리예요. 자, 형법에 살인죄 있죠? 사람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윤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종교 규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교 일치의 사회에서는 뭐가 되죠? 종교 규범을 위반했다 범죄입니다. 윤리적이잖아요. 윤리적.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어떤 거죠? 범죄자를 잡는 거, 그다음에 범죄자를 조사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성격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아니죠. 뭐다 서술하다 이런 건데, 일단 뭐 그런 건데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나열식이에요. 나열식. 나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형사 절차가 몇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3단계가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 3단계가 뭐냐면 약간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사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형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공판 절차가 있죠. 공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갖냐면 이 수사 절차나 형집행 절차는요, 이걸 주재하는 자가 누구냐? 검사예요. 검사. 그 다음에 물론 사경도 들어가지만 그냥 검사라고 편의상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는 누가 주재하죠? 법원이 주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 구조적으로. 자, 우리가 국가 권력을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프랑스 혁명에 따라서 발전해서 몇 개? 3개로 나누잖아요. 3개. 그래서 3개는 뭐예요? 자,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집행부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행정부라고도 하죠. 행정부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검사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판 절차는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죠?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사법부는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성격이 다른 곳이어서 원래 집행부는 뭐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절차나 형 집행 절차는 어떤 합법성도 물론 따지지만은 어떤 한 목적성,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특징의 한 목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사 기법에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데 A라는 방법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B라는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뭘 따지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한 목적성을 강조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공판 절차는 이제 검사가 기소한 걸 법원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죠. 위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법대로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한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관들은요,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법관 몇십 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하고 공판 절차가 동일한 성격이 아니에요. 좀 이질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요, 자, 이제 뭐 이런 말을 쓰죠. 여기에 배분적 정의를 강조한다는 말 썼는데, 이 배분적 정의의 반대말이 이건 뭐냐면 칸트가 썼다라고 합니다. 칸트가 썼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갖다 쓴 건데요. 평균적 정의. 칸트였나? 일단 철학자인데 일단 있는데 평균적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 반대말은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가 되는 건데, 자,
배분적 정의하고 평균적 정의 뭐냐? 그럼 평균적 정의를 먼저 보는 건데, 자, 평균적 정의는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럼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평균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건 주로 평균적 정의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민사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는 불쌍한 사람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대등한 거야. 대등하니까 원고가 돈을 갚아라 했어요. 근데 피고가 불쌍하다고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무조건 똑같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 근데 형사소송은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에 나오는 건데, 형사소송은 뭐냐면, 자, 초범과 전과자 동일하게 취급해야 됩니까? 다르게 취급해야 되죠. 초범이면 우리가 형법적으로 따지면 선고유예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과자는 좀 더 가중처벌하겠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를 똑같이 취급해야 됩니까? 똑같이 취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뭐 법에서 보호해주지만 이 사람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분적 정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형사소송에서는 평균적 정의가 강조된다. 틀리죠? 배분적 정의가 강조되는 겁니다. 틀리죠? 그러니까 뭐다 민사소송의 피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다 형사소송은 뭐가 강조가 된다? 배분적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형사소송의 특징은요, 정치적 변혁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사소송 형사 절차가 잘못되면요,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발생하면 형사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 뭐냐? 혁명이에요, 혁명. 대표적인 그래서 혁명이 뭡니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모든 체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은 당연히 정치적 변혁과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관련성이 크다. 그래서 형법에 비해 형사소송법은요,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비해 개정 빈도가 잦습니다. 많이 개정돼요. 퍽하면 개정돼요. 그래서 형법은 뭐 거의 20년, 30년마다 한 번 개정될까 말까인데 형사소송법은요, 2, 3년마다 한 번씩 막 바뀌어요. 심지어 1년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왜? 사건이 발생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개념들을 봤는데, 자, 여기에 내용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다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 이런 걸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형사소송법 앞에 도입부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한번 뭐 약간의 OT 성격도 갖고 있지만 한번 개념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과 관련된 얘기들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론 문제는 한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